어린 시절 겪었던 수많은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3살, 4살, 5살,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감정과 기억이 같이 저장되면서 크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겠죠. 또 안타까운 건 야, 쟤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너무 과해지고 늘 비교의식 속에 살거나 지나치게 희생적인 관계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서를 하면 좋죠. 근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년된 이후에도 유년기 때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서운함 이게 다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미 연로한 노부모한테도 분노나 서운함을 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실제로 어느 정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그게 이제 발달 심리학적으로 1단계인데요. 그런데 2단계는 유치원 다닐 때, 3단계는 초등학교, 4단계는 중고등학교, 5단계는 뭐 20살, 6단계는 중년 이렇게 나누는데 그 1단계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10개월 그리고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그 시기가 나머지 단계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근데 그때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대화가 또. 그쵸. 이제 그게 뭐냐면 그 1단계가 나머지 단계하고 뭐가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냐면 전생애 중에 1단계만 기억이 없어요. 작가님 보시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살아있었잖아요. 네 발로 걸어 다닐 때 살아있었잖아요. 혹시 그 시기에 무언가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지 않을까요? 유치원 때 살짝 기억나는 거 있죠? 한 3살? 그쵸. 사람의 기억이 보통 평균 3.5세.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태어나서 누워있을 때, 네 발로 달 때도 무슨 일이 있었지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 1단계 때는 막 키워도 되겠네요? 어차피 얘 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근데 그 기억 못한다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애기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눈 마주치고 웃어주고. 보세요. 1단계 때는 기억은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감정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청각 기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능이 발달이 잘 안 되면 다른 기능이 굉장히 강해지듯이 감정이. 그래서 사람에게 기본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많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 겪었던 수많은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3살, 4살, 5살,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이제 감정과 기억이 같이 저장되면서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또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런 반응도 못했던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그때 부모님이 진짜 나한테 잘못했던 거구나. 근데 진짜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양심이 또 가책을 느껴요. 그래도 너 키워준 부모님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가 올라오는데 한편으로 동시에 양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부모님이 너 키워줬는데. 이러다가 양심이 더 커져버리면 그냥 이거 누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 한 번씩 욱하겠죠? 욱하면 그냥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든가. 반대로 양심의 힘보다 화남이 더 크면 그땐 부모님에게 우으로 나가겠죠. 근데 그리고 나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나? 라는 끊임없는 양심과 그 상처의 싸움이 내적에서 일어납니다. 한참 심리학에서 대중들에게 핫했던 주제인데요. 성인 애착 유형. 아까 말씀하신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평생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인에까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나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 근데 90점 잘했잖아요. 좀만 더 했으면 100점이었잖아. 이런 반응을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완벽해야지 인정받는구나. 근데 이게 어린 시절 그런 게 형성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 엄청 꼼꼼하게 조그만 실수에 막 못 견디는 그러니까 완벽하라 이런 강박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린 시절에 오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우리나라에 또 많은 게 뭐가 있냐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딸 착하지, 늘 엄마 맞이할 때 착하지, 이렇게 부모님이 쫙 강하게 어필하면 얘는 이제 착한 딸이 돼야 되니까 그냥 엄마가 시키면 네. 주위에서 아유 우리 딸은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지냈어요. 6살인데 막 과일 접시 막 놔두니까 막 주위에서 어머 뭐 이런 딸이 있어. 이런 어린 시절을 겪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강박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위를 보고 힘든 사람 없는지 보고 나보다 주위 사람을 챙기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막 바쁘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해! 막 아버지가 막 야 시간은 금이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 야 내가 서둘러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많은 거를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구나. 이게 또 커서 강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느린 사람들하고 일하면 못 참는 거예요. 야, 시간이 금인데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해, 서둘러. 이게 강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 경험한 감정, 부모님과의 상호작용들이 어른이 돼서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벽하라, 남을 기쁘게 하라, 서둘러라. 이 세 개 중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것들이 좀 나에게 해당되나요? 근데 이게 다 일종의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내쳐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을,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주위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내쳐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빨리빨리 빠른 시간 안에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쳐질 것 같은 두려움. 이 어린 시절에 왔던 두려움들이 성인이 와서도 그런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게 또 잘만 사용되면 긍정적인 또 영향도 있거든요. 꼼꼼하고 완벽한 거,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 또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적절하게만 유지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진짜 병원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강박은 그렇게 안 되면 못 참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박이 되지 않게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린 시절부터 연결이 되는 거니까 나의 어린 시절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변화시킬 필요들이 있죠. 부모님의 관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주변에도 형제자매 케이스도 좀 궁금해요. 지금의 중년이신 분들은 형제자매 없는 경우가 더 드물다 보니까 이런 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실제로 어린 시절의 가족 분위기는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가족한테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험, 또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그리고 방금도 그 강박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유년기 경험이 성인기의 어떤 관계 패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부모의 관계에서 비난, 비교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 있다면 또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아주 예민해지기가 쉽고 감정을 표현하면 혼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잘 말하지 못하거나 갈등을 지나치게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그런 특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반대로 이렇게 실수해도 안정감을 느꼈던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비교적 어른이 돼서도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형제자매 관계도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너는 형이니까 참아, 언니니까 양보해, 이런 것들. 제 주위에도 K 장녀 꽤 있는데요. 직장생활 처음 하면서 처음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야, 너네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네가 먼저 가는 게 맞아? 근데 어렵죠. 근데 사실 막내들이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K 장녀 장남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희생하면서 또 그런 자기 어려운 감정들이 억압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이런 균형은 이렇게 해라 라고 정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내가 그동안 희생을 좀 많이 했다면 자기를 돌보는데도 좀 힘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 야, 쟤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너무 과해지고 늘 비교의식 속에 살거나 지나치게 희생적인 관계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예전에는 버티느라 묻어뒀던 감정들이 다시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 형제 사이의 서운함, 어린 시절 외로움 같은 감정을 뒤늦게 더 크게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지만 중요한 건 어린 시절 경험이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을 영원히 결정짓지는 않는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 관계 방식을 돌아보고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면 사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 치유는 나는 왜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일까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K장녀 얘기가 나온 김에 짧게 혹시 첫째, 둘째, 막내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징을? 첫째는 책임감이 크죠. 첫째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막내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중에 그런 게 가장 약하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막내다 보니까 좀 더 이쁨과 사랑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자존감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그냥 그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바케인데 이게 장녀 쪽인 특징을 많이 담는 경우가 있고 막내 쪽인 특징을 많이 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둘째 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운 내가 둘째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우선순위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특징들이 달라진다는 건 참 재밌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년 세대에서는 특히 남아선호사상 K장남, K장녀 참 많은데 이럴 때 상처 입은 마음이 나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평생 버티는 역할만 하다가 보면 정작 자기 감정은 돌보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올라와요.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옛날 감정들이 올라와서 눈물이 오기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하거든요. 그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형도 괜찮고요. 그리고 친구도 괜찮으니까 자기 억울했던 감정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을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너무 내가 K장녀로서 받은 상처들이 많다면 이 인형 아니면 자기 친구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다 인형이다 그것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될 때 해소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훨씬 더 조금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한 번씩 너무 그런 올라오는 감정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작가님, 그렇게 감정을 해소하고 나면 꼭 관계에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용서를 하면 좋죠. 근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힘으로 인해서 억지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가 유일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예, 내가 참아야지만 반복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좀 바꿔서 내가 여기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구나.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한번 이런 마음들을 표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피엔딩은 뭐냐면 그런 걸 표현했을 때 아이고 미안해 라고 받아들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야 그때 나는 더 힘들었어. 아주 그냥 철딱선이었겠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해요. 내가 최대한 겸손하게 표현을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어렵죠. 그런 두려움이 너무 크면 아까 같이 제3자에게 역할처럼 해보는 것도 저는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드러우셨으니까 그런 거친 반응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좋은 선택 해보세요.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다,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확 잘라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말하지,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내 말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들어가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은 수용,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부모님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시구나.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지.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건데 해석을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꼭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잘못된 것처럼.
그럼 이게 분노라는 감정으로 오거든요. 인간관계를 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에서는 속상함이 맞는 감정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분노까지 가는 건 지금 내가 왜곡된 사고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꼭 직시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속상함으로 수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1년 뒤에 다시 말하라 권장합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 관계와 나의 유년 시절에 자꾸 문제를 찾고 기억을 되새기는 게 내 자식한테 대물림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는 어떤 심리 때문인가요? 제가 기업 가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할 때 있는데요. 리더십 강의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많은 리더들을 경험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리더들의 가장 월스트 행동들. 리더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저런 말을 해? 그러면 쫙 적어보게요. 아주 신나서 적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실 거죠? 딱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안 해야죠. 현실을 한번 볼까요? 조직 심리학에서는 나쁜 상사 연구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나쁜 상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의 나쁜 상사들이 사원 시절 악독한 상사 밑에서 오랫동안 시달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악독한 상사 밑에서 일할 때 나는 진짜 저런 사람 안 돼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연구 결과는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왜 비슷하게 나쁜 상사가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질문처럼 가정에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대물림되는 그 이유도 동일하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뇌과학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는 옳고 그른 대로 행동하지 않죠. 우리 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익숙한 대로 행동하죠. 나 살 빼야 돼. 지금 살을 빼야 훨씬 건강해져. 옳고 그름이죠. 근데 지금 나의 행동은 익숙하게 매일 간식으로 과자와 커피를 매일 먹었던 사람은 그 익숙함대로 행동을 하죠. 옳고 그름은 익숙함을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되고자 할 때는 원칙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 잘못된 익숙함을 인식하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만들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되면은 유독 더 동성 자녀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 어린 시절 모습을 더 강하게 투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나는 저 나이 때 더 힘들었었어. 이게 이제 조금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뭔가 힘들어야 철들 것 같은 고생을 많이 해야. 근데 힘들면 철드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힘들면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투영되는 거죠. 기대, 통제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일종의 투사라고 하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저 사람 상대방에게 가버리는 것들. 이런 현상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콤플렉스랑도 비슷할 것 같네요. 컴플렉스, 이걸 이제 투사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다는 아니겠지만 키 큰 남자에게 훨씬 더 끌릴 가능성이 높죠. 물론 모든 여성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하겠지만 반대로 딱 자기가 난 너무 키가 작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을 봐서 딱 불호의 감정이 딱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모습이 저 사람한테 보이니까. 사실 컴플렉스는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열등감으로 만들어지는 감정의 종류들이긴 한데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비교하면서 컴플렉스로 커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부모에게 받았던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내 자식에게 내가 똑같이 어느 순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멈춰야 될 말이랑 행동이 뭘까요? 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이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막 나갈 때 부모로부터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나간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대표적인 게 비교하고 무시하고 감정 깎아내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 그게 뭐가 힘들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가 이제 엄마 시대를 한번 살아봤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이런 것들이 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보다 수치심을 남기기가 쉽거든요. 완벽한 부모보다 아이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서툴고 후회도 많은 우리 중년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언급했던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기가 막 배고파서 울면 젖을 주고 추워서 울면 옷을 입혀주고 그럼 아기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엄마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막 그 젖을 먹고 있는데 이 아기는 배가 고파서 막 더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가 충분히 먹었지 하고 젖을 탁 떼요. 막 배고파서 우는데 이거 충분히 먹었는데 왜 울어? 뭐 이런 경우들. 막 춥다고 우는데 더운가 봐 하고 옷을 벗기는 이런 부모님의 실수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아기들이 불신을 경험하거든요. 세상을 믿을 곳이 못 되구나. 근데 에릭슨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불신이 제로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불신이 제로이면. 불신이 제로인 사람은 잘 속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7대3? 6대4도 괜찮다. 신뢰가 불신보다 조금만 더 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실수하고 때론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충분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수보다 부등호가 조금만 더 크다면 이 아이는 충분히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 에릭슨은 불신보다 신뢰가 더 큰 경험을 부모로부터 하게 되면 그 안에 희망감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희망감은 지금 내 삶이 어렵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는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조금만 더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자녀들은 희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